노혜경의 그 엽세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목요일이죠. 여러분 무사히 오늘 아침도 무사히 맞아서 다시 저희 목소리와 함께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언젠가는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그리고 왜 이 지구상에 이러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살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사는 것, 잘 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그날까지 잘 살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혜경의 그 엽세 전하는 말씀을 잠시 듣고 돌아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장준하 2탄, 장준하 2탄이죠. 어제 재보선 결과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재보선 하는 줄도 몰랐죠. 정말 이렇게, 새정치는 도대체 정당이 대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당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도무지 이런 섬세한 재보선 같은 데 대해서 도무지 이길 줄을 몰라요. 참 너무 깝깝하고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산에서 사실 이게 겨우 솔직히 말해가지고서는 이 겨우 그 구의원 선거에 불과하지만 새누리당 이재철 후보를 꺾고 무소속 전병태 후보가 무려 거의 60%에 가까운 표를 얻으면서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하나는 좀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떤 마음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느냐 하는 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려준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재보선에서의 참패를 새누리는 그렇게 견광부회하고 있습니다. 국정화를 국민이 지지한다는 증거.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박근혜의 국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장준하 선생의 그 이후의 일생, 그러니까 5.16을 처음에는 환영했으나 곧 5.16에 대한 반대로 돌아서고 이어서 그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라든가 또는 베트남 파병 반대라든가 심지어 삼선 개헌 반대라든가 수많은 박정희 정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반대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상 야당이라는 것은 반대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조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잘하지 못하거나 장기적으로 봐 역사에 부담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거를 박정희 정권이 국민에게 굉장히 세뇌시켜 놓은 게 있어요. 야당은 국정에 협조는 안 하고 반대만 한다.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그리고 국정감사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국정에 정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이 국가의 앞날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 결사 반대에 나서는 것도 사실은 국정에 협조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망할 텐데 그러나 우리 국민이 같이 망하고 같이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새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점이 뭔가요? 제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반대가 목적이라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야당의 역할 가운데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정한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결국은 기득권의 일부고 정해진 어떤 이 상투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반대하는 거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반대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느낌. 그런 느낌들이 슬프게도 새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준하 선생의 일생을 바라보면
진정으로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보수적 지식인의 경로가 정치로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느끼게 해줘요. 나중에는 결국 신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도 하셨거든요. 자, 어쨌거나 장준하 선생의 일생에서 제가 참으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왜? 그쵸? 왜? 장준하는 처음에 5.16에 대해서 동의했을까? 그리고 그때 당대의 지식인들은 5.16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실제로 5.16에 대한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의 생각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정말 불과 2달도 안 되어서 나온 함석헌 선생의 그 글에 굉장히 많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이 장준하 선생이 5.16 군사정권과 척지게 되었던 그 시작이 바로 이 글을 사상계에 실었기 때문인데요. 사상계 김종필이 사상계 사장인 장준하를 중앙정보부에다가 붙잡아 놓고서는 그랬답니다. 왜 함석헌 같은 양아치 날라리의 글을 실어주고 난리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 내가 다 읽어보고 동의해서 실은 건데요. 이제 그때 이 김종필은 장준하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아주 훌륭하게 생각했다는 후일담도 있어요. 전혀 이렇게 굴하지 않고 함석헌의 말이 어째서 옳은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함석헌이 쓴 이 글이 넓게 보면 그리고 크게 보면 당신들 군사정권 세력에게 굉장히 약이 되는 말이다. 당신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 5.16을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이 글 속에서 함석헌 선생은 일반인들이 이 쿠데타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대요. 이 조용한 반응이 결국은 총칼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고 겁난 국민은 아무것도 못한다. 국민이 겁이 나게 하여 가지고는 비겁한 민중 가지고는 혁명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비겁한 민중 가지고는 혁명은 못한다. 저는 이번 방송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찾아 읽으면서 참 착잡한 심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민중은 지금 현재 비겁한 것이 아닐까. 물론 개중 굉장히 용감한 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세월호 광장에도 나가고 서명 운동도 하고 여기저기 SNS에서 말싸움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비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예. 왜냐. 지금 현재 우리 국면은 그냥 저희 생각이기는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돌아가신 분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닐까.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휘청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 등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체제, 금융자본주의 체제로 개편된 세계체제가 너무나 견고하고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시스템 속에서 적자가 되고 이 시스템에 가장 익숙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철학자가 아니고 시인이 아니고 정치가는 민중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미 FTA도 밀어붙이고 지지 세력의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스티글리츠라든가 이 폴라니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옛날 사람이니까 스티글리츠라든가 최근에는 피케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 비판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세계 체제의 위기, 이러한 위기의 징후를 그제서야 아마 우리의 노짱께서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의혹이 드는 겁니다. 자,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진로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 한미 FTA, 즉 미국적 금융 자본주의 체제 내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자 하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우리 민족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 물론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에 해가 되는 또는 손해가 되는 협상은 중단하고 하지 마라. 하지만 대통령은 5년 하고 체제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공무원들이 머릿속에는 이미 이 비겁함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해낼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굉장히 무섭고 겁나는 일이에요. 그냥 지속해서 뭔가 깨장깨장 하더라도 성과를 내는 것이 자기가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리더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한미 FTA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굴욕적 협상이 되었는데 한일 협정 못지않게 굴욕적 협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잘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때 이렇게 후회하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비겁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물을 반성하지 않고 그 물 속의 조그마한 불편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게 저는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겁하지 않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의 모범 사례가 장준하 선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함석헌 선생은 비겁한 민중 가지고서는 혁명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민중을 비겁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재 정권은 끊임없이 협박을 합니다. 총칼로 협박하기도 하고요. 이명박 때 보세요. 사람을 붙잡아가서 때리거나 또는 모욕을 주거나 하는 걸로는 민중들이 꺾이지 않습니다. 촛불이 그래서 꺼졌나요? 촛불은 어떻게 꺼졌나? 벌금으로 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이라는 걸 이미 박정희 때부터 이 사람들은 알았지만 모든 상층부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제 돈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의 생계에 급급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독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 새누리 정권 이 사람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공안이라든가 총칼로는 일부 지식인들을 겁을 줄 수는 있어도 민중은 다스릴 수 없다. 이제는 모욕을 주고 계피를 주고 하는 걸로는 일부 지식인들은 다스릴 수 있어도 일반 민중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민중은 뭐냐? 밥그릇. 비정규직이 1,000만 명이 넘어가고요. 정리해고나 이 해고, 이 고용 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하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고 온 국민이 노숙자가 될 만큼 못 살지는 않아요. 아무리 비정규직이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다들 스마트폰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삶. 미치도록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깨고 나갈 만한 용기가 일어나지는 않는 삶. 이게 바로 비겁의 조건이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신자유주의의 천병들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치들을 우리의 재벌들, 우리의 관료들, 그리고 우리의 이 정치인들은 얼마나 쉽게 가져와서 꼴딱 삼켰는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하튼 함 선생이 이미 이때 비겁한 민족 가지고는 혁명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함 선생은 이 글에서 이 선의의 독재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건 내용 없는 빈말이다. 선의인데 독재가 어떻게 있고 독재인데 어떻게 선일 수 있을까라고 하고 군인은 정치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할 것이다. 이거는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패 안 할 것이다 하는 말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참 천만의 콩떡 천만의 팥떡 만만의 콩떡이라고 하시면서 물론 이런 문장을 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군인은 못한다. 자, 혁명 그 주체들이 내걸은 어떤 그 혁명 선언, 혁명 공약 이런 것들을 이 글에 대해서 얼마나 통렬하게 반박을 했는지 이 김종필이 장준하 선생을 잡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 장준하 선생이 이 5.16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함 선생도 길거리의 첫 소리는 올 것이 왔다였다. 5.16은 그렇게 되어서 온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야 하겠는데 민중이 일어서야겠는데 일어서지 않기 때문에
군인이 일어선 것이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지어 천하의 함석헌 선생까지도 일어서지 않는 민중을 대신해서 이 정세를 뭔가 판을 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군인이 일어났다고 말을 한다는 건 이때 당시의 정세가 정말 혼란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혼란에 치닫고 있는데 민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군인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아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당연히 군인들은 이 박근혜에게 아주 자기들이 마음속 뿌리 깊은 데서부터 동질감을 느끼고 복종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판을 깨는 것이 민중이 아닌 다른 세력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 선생이든 이 장준하 선생이든 당연히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이 장 선생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의 행보를요, 제가 오늘 장준하 2탄을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뜻밖의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장준하 선생의 아드님 장호건님이 장준하 기념사 앞에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이 장호건님 말고 또 다른 아드님이 한 분 계세요. 장호준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미국에서 그 목사를 하면서 스쿨버스를 몰고 계신데요. 예, 그분하고 제가 어제 바로 패친이 되어버렸답니다. 이 장준하 선생의 그 아드님께서 저한테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어디 가버렸노? 네, 예, 장준하 선생 아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제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말을 먼저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선생님의 포스트를 제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해서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삶은 늘 투쟁의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4단계로 나누어진 투쟁의 현장과 대상에 따라 투쟁의 방법 역시 달라지셨습니다 하면서요. 장준하 선생님의 일생을 4단계로 나누고 첫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군인으로서 무력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대요. 이 이야기는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인 돌베개라고 하는 책에도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일본군으로 자원 입대한 다음 정말 불가능한 꿈이지만 환상에 가까운 꿈이지만 그래도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자원 입대한 다음 탈출을 해서 육천리길을 걸어서 중정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가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이승만 독재였고 언론인으로서 사상계라는 방법을 택하셨대요. 사상계를 창간한 것은 52년이고 그 53년도에 장준하 선생이 공무원을 그만두고서 사상계 사장으로서 정말 이승만 정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직격단을 퍼붓는 글들을 많이 쓰셨죠. 그리고 잡지 자체도 그랬고요. 세 번째는 대상이 군부 독재였고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67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아마 삼선 개헌 반대 이런 것들도 하셨을 테고요. 윤보선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면서 박정희의 친일 경력 그리고 좌익 경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듭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다가 구속되어서 감옥살이도 하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대상이 유신 독재였고 시민으로서 100만인 개헌 청원이라는 시민운동을 방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민족 분단고착과 반민주 영구집권 부정분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시던 중에 살해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장준하 선생의 일생이 한눈으로 들어옵니다. 일생을 우리 민족이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들과 싸워오신 거죠. 일본 제국주의, 이승만 독재, 그리고 박정희 군사 독재와 유신 독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990년대 이전의 우리의 삶은 독재로 점철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독재다, 박근혜 독재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지금의 상황은 독재가 아닙니다. 무능한 거죠. 예, 무능하고 독선적인 것이지 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중이 뭉치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고 지금 이 민중을 향해서 온갖 더러운 보복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합심해서 고쳐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아무리 더딘 것 같아도 역사는 사람들이 피를 먹고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들은 곡을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오늘의 곡을 들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오늘의 곡을 선택했어요. 오늘의 곡은 뭐냐? 자, 이용이라고 하는 가수 다들 기억하시죠? 10월달 되면 누구나 다 듣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잊혀진 계절. 예, 저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닉한 곡이에요. 이용은 국풍 80일이라고 해서 전두환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국민을 문화적으로 혼란시키겠다라는 어떤 전략의 첫 번째 단계로 국풍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할까, 대중문화의 세례를 줌으로써 저항정신을 약화시키겠다는 시도 중에 하나였죠. 예, 국풍 81이라고 하는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대상 타면서 가수가 되어서 이 잊혀진 계절을 불렀는데요. 국민가요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 잊혀진 계절이 되게 재밌습니다. 10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11.6 부마항쟁과 12.6 박정희 죽음. 그리고 그 앞에 49년도에 이것도 제가 엊그제 함태성 이야기하면서 소개해드렸는데 인민항쟁, 대구의 인민항쟁. 이 10월 달에는요, 우리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10월이 왔다, 가을이구나, 5월이 왔다, 봄이구나, 이런 거 느끼는 국민이 아닙니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10월. 지금도 기억해야만 하는 그 10월. 우리는 계절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 제가 잊혀진 계절을 선택을 했어요. 말이 길었죠? 노래 듣습니다. 네. 예,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거 사실 이렇게 사랑 노래고 연애 노래이지만, 예, 이런 방식으로 의미 부여를 해 가면서, 예, 우리는 조금씩 이 통속과 그리고 뭐라고 할까? 잠들어 있는 거죠. 이 잠들어 있는 속에, 단순한 쾌락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정신을 조금씩 일깨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장준하 선생의 이 한일 협정 재협상 반대 운동이라든가 자꾸 재협상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일 협정을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이 조직을 하실 때 제가 대변인이라는 것을 맡았어요. 예, 대변인이라는 걸 맡아가지고서 재협상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만 하면 자꾸만 한일협상 재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협상이고요. 이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게 어째서 굴욕적인 협상인가 하는 것들은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이때 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국교를 다시 맺게 되는데 이때 맺었던 잘못된 협정이 지금도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굉장히 어긋나게 만들고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일협정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1965년 6월 22일 날에요. 65년입니다. 63년도에 박정희가 12월 달에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쩌면 가장 먼저 했던 외교적인 행동이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6월 22일 날에 한일 양국 간의 기본 조약을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속협정이 4가지인데 이 4가지 부속협정이 뭔가 하면 청구권, 그리고 제일교포 법적 지위, 제일교포의 법적 지위, 그리고 어업협정, 문화재협정 이렇게 4가지 부속협정을 맺는데 말만 들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 안에 그 위안부 문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독도 문제도 들어갑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부속 문서들이 있는데요. 이 한일협정을 근데 처음에 박정희가 과연 자기가 먼저 하고 싶어서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마지못해서 응한 것이 일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또 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에다가 돈 주고 뭘 좀 해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돈이 다급한 거예요. 우리라고 말하니까 좀 못합니다. 박정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자금이 필요하지만 박정희는 오래된 정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비자금을 만들었어요. 왜 사카린 밀수 사건도 있었고요. 예, 이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많은 사건들이 그때 당시에 찾아보면 또 되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한일 협상도 그런 일종의 정권 유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협정의 성격이 굉장히 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한일 협정은 이 한미 FTA 해석과 마찬가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그 협정이 조인되기 전에도 끝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어떻게 될 것인지 빤하다. 환히 보인다. 지금 왜 아베하고 박근혜가 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안 봐도 비디오 무슨 얘기 나올지 다 안다고, 심지어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미리 써본 성명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에. 64년도에도 한일협정을 맺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자 완전 반대가 장난 아니게 일어난 거예요. 64년, 65년 2년 동안 지금의 이 촛불 시위, 시위 축에도 못 들어가요. 규모에서는 지금이 훨씬 더 클지 몰라도요. 조직화되고, 그리고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반대 투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63세대라고 부르는데, 자, 이 사람들이 80년대, 70년대, 80년대 4.19 세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이끌고 갔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제 일본은 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1910년에 한일병탄조약의 자기들의 기본 인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효하고 정당하다. 라고 일본은 주장을 하거든요. 일본은 한국을 병탄해서 식민 지배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 한국이 정말 반발을 하니까 말을 살짝 바꿔서 유효부당론. 법적으로는 유효하고 도덕적으로는 부당하다. 말이 됩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법적으로 유효하다. 다시 말해서 한일 병탄은 너그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도장 찍어가지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거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영하 한반도 같은 데에서는 옥새가 가짜였다. 진짜 옥새는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예, 근데 일본은 이게 절대로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버리지를 못해요. 한일협정에서도 여전히 이 기조는 유지됩니다. 여전히 이 기조가 유지되는 것 때문에 위안부에 대해서 자기들은 강제동원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했다. 위안부가 강제동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기에는 강제동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식민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언어로는 강제동원이 아닐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틀림없이 강제동원이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결정적으로 이 한일 협정은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괴문서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위안부 같은 이런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이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 역사적 배경과 설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여, 자, 줄이면 역사적 배경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에 비정상 상태가 된 것을 정상화하겠는가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910년 한일 병탄 조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 한일 병탄은 불법이었다, 유효하지 않다.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죠. 근데 박정희는 돈 받을 생각에 눈 딱 감고 넘어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일협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한일협정에는 정말 독소조약이 있어요. 기본조약의 제2조에는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영육권 주장하는 일본의 법리적 토대를 제공한 셈이 됩니다. 뭔 얘기냐?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독도는 대한제국 거고 독도는 조선 거고라는 얘기를 거듭했지만 이 기본조약 2호에 의해서 이미 무효임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니네들이 병탄하기 전에 우리 거였어. 니네들이 식민지로 우리한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우리 거야.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너거한테 인정해준 그거는 무효야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한일협정이에요. 더 파고 들어가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장준하 선생을 비롯해서 이때 당시에 이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에 반대하던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박정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 굉장히 어렵사리 막 이 사상 논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이 좌익을 지지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박정희로서는 불안한 정통성과 그리고 공안 통치 중앙정보부를 운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이 통치 자금이잖아요. 이 통치 자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데 나라는 아직까지 경제 규모가 조그만해서 기업들한테 끌어모으는 것도 아직은 한계가 있고 뭐 많은 종류의 기업들에게 돈을 몰아주고 거기에서 다시 뒷돈 받아내는 어떤 리베이트죠. 자, 이런 것들을 시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액수는 작고 이럴 때 이 한일 협정을 통해서 받는 돈은 굉장히 유혹적인 거죠. 이래서 이때 당시 분들이 엄청나게 한일협정을 반대했고 협상을 반대했고 그리고 이 협상 반대의 중심에 장준하 선생 같은 분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장준하 선생은 이런 운동 등을 통해서 정권에 정말 미운 털이 박혔고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야말로 사상계가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결국은 배관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에까지 몰리는데요. 정말 세무조사도 받고 온갖 모함에 시달렸어요. 1960년 4.19 이후에 장준하 선생이 잠시 장면정보의 공무원으로 일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교육상인가요? 하던 분이 사상계가 빚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서 그 빚을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가지고선 탕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천만 원의 빚 중에서 1천만 원을 갚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부정부패한 언론인으로 몰고 가버린 거죠.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집을 사실은 담보로 해서 이제 그 돈을 받았는데 이것도 날아가고 굉장히 이제 경제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부패한 언론인의 딱지를 안게 되죠. 거기에다가 세무조사도 당하고요. 그림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에게는 부패한 사람, 부정한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서 대중과 이 지식인 사이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돈줄을 말립니다. 이 시기에는 물론 구속시켜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는 인신구속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신구속 하나만 살짝 없고 나머지는 지금 다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그리고 세무조사라든가 또 기타 뒷조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뭔가 비리는 것처럼 막 흘리고요. 도덕적인 타격을 입히면 특히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그 사람을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흠집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흠집인가? 모함인가?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주는, 물론 그 가운데는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 하지만 이 언론이 너무 떠들면 한 번쯤 의심해주는 그런 버릇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다음 신청곡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신청해 주신 론지님이 신청해 주셨는지, 이 소소님이 신청해 주셨는지, 이 바보 은주님께 신청해 주신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예, 고한우의 앞년을 오늘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한우의 앞년 들으셨습니다. 오늘 장순아의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1960년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96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물론 장준하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박정희라고 하는 국가주의자가 국가 전체를 틀어쥐고서 국민의 정신을 문자 그대로 개조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개조라고 하는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예, 국정화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왜 겁을 주는 국가, 공안 사건으로 이 시기에 정말 간첩 사건 많았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그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는 거, 윤희상 선생이 다시는 남한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예, 동백림 사건도 있었고 통역당 사건, 인혁당 사건 등등 굵직굵직한 공안 사건들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이렇게 한 축으로는 반공과 그리고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공안을 통해서 사람들을 절름발이 정신으로 만들고, 자유의 절반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대적이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상까지도 사상으로서 자유를 허용할 수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은 이것이 이 정부 이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상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자기 검열이 시작되는 순간 내면의 자유는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빵과 자유를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의 일부를 삭제하는 대신 빵을 줄게, 아니면 몽땅 안 줄게라고 할 때는 정말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죠. 막 당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국가에 의해서 정신의 일부를 제한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국 근대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물질적인 산업화, 굉장히 일러매진했던 거죠. 생필품이 주어지고 나름으로 건물이 확확 서고 차가 빨리빨리 다니고, 저는 솔직히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과연 스마트폰 없으면 사람은 현대적이 될 수 없는가? 자동차가 있어서 어디 휙휙 잘 다니지만 전 솔직히 아직도 운전 못해요. 자동차가 없으면 사람은 현대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옛날에는 그런 걸 내가 할 줄 모른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차가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다녀야 되고, 전에는 그냥 동네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살 수 있었는데 차가 있으니까 더 먼 곳으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심지어 지금이 더 늘어난 거죠.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내 친구들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는 친구들하고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만나서 정말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아주 깊이 친하게 지냈는데, SNS 시대에는 정말 가볍고 평평하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들을 전부 표면만 훑으면서 하게 되잖아요.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 산업화라는 것이 과연 인간을 현대적 인간, 근대적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맞았는가? 아니, 저는 정권에 돈을 벌어다 주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박정희는요, 산업화에다가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근대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정신 개조까지를 해치웠던 게 60년대고, 여기에 맞서서 그런 종류의 정신 개조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열렬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의문을 죽음을 당하신, 저는 과감하게 박정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그 장소에 가보면 이건 명백한 타살이고 의문사고, 그럼 누가 죽였을까? 물론 박정희가 직접 사람 죽이진 않죠. 하지만 누가 아부를 위해서 그랬든 어쨌든지 간에 그는 박정희의 적이었고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인 사람이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체제 속에서 그것도 민중들이 겁에 질려서 비겁해 있는 시대의 체제 속에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뛰어다녀야만 하는 지식인은 어떠해야 될까를 정말 곰곰 생각하게 됩니다. 장준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것이죠. 박정희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대를 형성시킨 굉장히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정희로부터 우리의 근대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는 불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근대는 불구다. 그리고 이 불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정말 노력하고 있잖아요. 장준하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식인 이야기로 흘렀고, 장준하 선생의 일생에 관해서는요, 약간 무리는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본인이 쓰신 돌베개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위키백과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 장준하 기념사업회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장준하 선생의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어제 제가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느냐고 이제 페북에다가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장준하 선생은 아니죠. 지금 이 시점 왜 장준하 선생은 체제 부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체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큰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라고 본다면 장준하 선생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자유주의자였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7.4 공동선언 때 통일은 어떤 통일이라도 좋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체제를 동의해서가 아니라 평화가 대결보다는 훨씬 더 우위의 가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준하가 2015년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여전히 사상계 대표로서의 그 정신세계를 지니고 산다면 아마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레짐을 모색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주의는 이미 1990년대에 끝났고 이제는 자본주의가 끝나고 있다.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게시판 사용 후기 잠깐 방문할게요. 제주불황당님께서 긴 글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어제 교육부 대변인실 이재력 홍보 담당관에게 제주불황당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질문했답니다. 유관순이 정말로 교과서에 없냐? 유관순을 모른다는 거짓 홍보 영상에 대해서 정정 광고를 내든지 혈세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닐까로 시작되는 질문을 했는데 이때 대변인이 이 답변을 한 것을 요약을 해서 쭉 올려놓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읽어주시고 전화 한 통화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유관순 홍보 동영상이 거짓 여부, 그리고 비밀 조직 운영, 저희 교육부에서 교과서 비밀 조직 했지 않습니까? 비밀 조직 운영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라. 그리고 상지대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하셨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제주불안당님께서 올려주신 글 읽어주시고 공감과 납득이 가신다면 행동합시다. 행동할 것을 청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박정희 시대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죠. 사실 제가 북한이 전공이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는, 오늘의 박근혜라고 하는 정말 이 괴물스러운 집착, 낳게 된 이 박정희의 60년대 그리고 유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길러졌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이 느낌.
이 의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물건일까, 뭘 반성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계속 북한을 축으로 해서 가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그 옆세니까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어떤 고민을 하면 좋을지,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생겨나는 의문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의문을 풀어보자라고 하는 용기를 지니고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건데요. 함께 탐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주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뇌경의 그 옆세,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벌써 1월이네요. 혀가 꼬이네요. 이거 왜 이러지?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아서 만나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